두어 달쯤 전이었나 보다. 마지막 배달한 것이. 배달 중 있었던 나의 실수에 대한 자책반, 배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냉담한 시선반으로 의욕이 푹 꺾였었다. 반면 반항하는 마음도 들었다. 애매한 40대이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자격증과 나름 석사학위도 받은 가방끈과 20대부터 쌓아온 다양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쓰고 음식 봉지를 들면 다 하찮은 심부름꾼이 되는 건가? 물론 진입 장벽이 낮은 직종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절하는 노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현재 자신이 이룬 소박한 결과로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식은 파멸로 기결될 뿐이라는 진리가 세계 곳곳의 역사로 명징하다. 이런저런 감정들에 전전하다 역사라는 키워드에서 멈췄다. 역사 가운데 대체 언제부터 사람 위에 사람이 섰고 사람 밑에 사람이 서게 되었을까? 즉, 계급의 분화가 언제부터 왜 시작되었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풍광을 찾는 라이더가 아니라 역사를 찾는 라이더가 되기로 했다. 역사학자들은 계급의 분화 시기를 청동기쯤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청동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석기시대에 비해 늘어난 농업 생산력은 잉여 농산물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정착 생활이 본격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는 집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에 추측건대 풍수지리와 같이 농경에 적합한 자연 환경을 선택하고 그것을 무력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각 개인과 집단의 차별성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물론 당시만 해도 현대사회처럼 기술과 기능보다는 마치 운명과 같은 자연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 농업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즉 천문을 통해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이가 지배 계급의 한 축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때문에 청동기에 등장하는 고조선과 같은 고대 국가들은 대부분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날씨를 관장하는 하늘의 후손이라는 배경은 당시 인류에게 매우 믿음직스러운 신앙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풍백, 우사, 운사를 대동하고 하늘에 소통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정치적 지도자를 겸하거나 그와 동일한 권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철기 시대가 시작되자 제사장들은 무당으로 격화되어 도시에서 쫓겨나게 된다. 소도가 그러한 것이고 소대가 그 표식이 된다. 철기를 기반으로 한 연맹왕국, 중앙집권 국가 등이 등장하는 시기가 되면 기후재해 효험에 기대하는 무속보다 철제 농기구의 활용과 저수지 축조 등 관계 산업을 발달시키는 정치적 역량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철제 농기구를 바탕으로 대량 생산한 농산물이나 개간한 농토를 철제 무기로 뺏거나 지키는 군사적 가업이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 우리 역사에는 청동기와 철기, 연맹왕국과 중앙집권 국가 등을 애매하게 오가는 가야라는 국가가 있다. 그리고 옛 가야의 영역이 마침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계급의 분화,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볼 첫 역사 탐방지로 결정했다.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내려온 마한, 그 마한의 영향하에 있었던 변한으로부터 이어져온 가야. 가야는 아마 중앙집권 국가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왕국으로 맞춰졌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다. 그 중에서 전기 가야의 맹주격이었던 금강 가야가 자리했던 김해가 울산에서 매우 가깝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금강가야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김해의 대성동 고분 박물관이
장기 휴가 중이었다. 일단 가야로 향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제이에게 불안한 일이다. 그래서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인 고령의 대가야로 목적지를 옮겼다. 날씨가 정말 더웠다. 고령은 내가 사는 울산에서 쉬지 않고 가면 3시간쯤 걸려 당도하는 곳이다. 이륜차로 말이다. 그런데 밥도 먹고 엉덩이도 식히고 영남 알프스도 넘고 낙동강도 건너고 하다 보면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오전 11시쯤에 출발한 것 같은데 도착하고 보니 폐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안내하시는 분께서 얼른 다니면 실내 전시뿐만 아니라 뒤편의 지산동 고분군까지 겨우 볼 수 있단다. 미리 총평을 하자면 대가야 박물관은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곳이다. 흔히 있는 선사시대 유물부터 청동기와 철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유물들이 풍부하게 전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은 금속재 유물보다 토기 유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변환의 철기가 이어진 가야이기에 철과 관련된 유물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금속재 전시물은 많지 않았고 되려 토기 유물들이 더 눈에 들어왔다. 전시된 토기들은 정교함과 모양 둘 다에서 놀라웠다. 한편 금속 전시물이 기대보다 적은 데에는 몇 가지 개인적인 축축도 덧붙여 본다. 가야의 대표 산물인 철과 관련된 유물들을 실제로 보니 엄청나게 녹이 슬어서 멋들어지지가 않았다. 녹이 덩이 져서 형태를 알아보기도 힘들었다. 청동 유물들은 형태뿐만 아니라 세공한 무늬들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반해서 말이다. 또한 매장된 높은 신분의 누군가가 치장했던 금, 은이나 값이 나갈 만한 것들은 이미 도굴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고분들이 모여있는 산속이라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도굴꾼들의 은밀한 작업의 주요 타켓이 되었으리라. 끝으로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식민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역사 문제에 집착했다고 한다. 조선이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일은 과거로부터 특별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그 근거가 되는 이른바 임나 일본부의 가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다. 가야 전성기의 영토는 꽤나 넓었고 시조가 인도의 여성과 결혼하는 등 해상무역이 발달했었다고 한다. 후에 신라가 된 사로국에 국력이 앞선 적도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런데 그 고분들에서 금, 은의 유물이 거의 보이지 않으니 이상해서 해보는 추측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신뢰 관람을 마쳤다. 대가야 역사관 옆으로 대가야 왕릉 전시관도 살펴봤다. 대규모 순장 무덤인 지산동 44호분의 내부를 원래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정말 무지무지 컸다. 진시 황릉과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 중 이렇게 큰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자를 위한 공간은 거대했다. 왕릉 전시관까지 살펴보니 이제 막 시간에 쫓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제 지산동 44호분의 외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겁도 없이 구릉지대에 올랐다. 현실 자각이 덜 된 채로 말이다. 이날 최고 기온은 36도였다. 더구나 나는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운 채였다. 두꺼운 청바지에 보호대가 삽입된 라이딩 팬츠, 두터운 라이딩 슈즈, 그리고 역시 보호 장구류가 삽입된 라이딩 자켓을 입고 있었다. 산에 오른 지 채 5분이 되었을까? 아마 1500년 전과 다름없이 깨끗한 하늘, 그 아래 역시 새파란 잔디와 소나무들이 경이롭게 느껴졌던 순간은 불과 5분도 되지 못했다. 정말이지 매몰차게 가파른 경사 위에 얹힌 땀 범벅의 몸뚱아리,
캄캄해진 눈앞에는 낮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색깔의 별들이 떠올랐다. 6시간가량 슈퍼커브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달려온 노고, 그 노고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억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려다본 고령의 전경은 이곳에 오른 고진감래보다 이 수많은 거대한 무덤들을 가파른 산 정상에 올리기 위해, 그러니까 죽은 왕과 귀족들이 도시를 내려다보게 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의 고된 노력이 과연 자발적인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했다. 이 고분들의 생성 시기는 대략 6세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가야가 멸망당한 6세기 중엽까지 조성된 이 무덤들, 그 안에 순장된 이들과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지금까지 정립된 역사들을 살펴보면 가야는 나름의 전성기를 구가한 적도 있었지만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6세기 즈음에 멸망하고 만다. 가야 연맹의 일부 왕들은 신라에 스스로 항복해 호족이 되기도 했고, 마지막 대가야는 백제와 외와 연합군을 꾸리지만 562년 신라의 진흥왕 때 이사부의 공격에 의해 멸망하고 만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설픈 인문학자인 나는 그 원인을 바로 이 무덤들로 생각한다. 신라는 지증왕 3년 서기 502년 순장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우경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치와 대략적으로 그 시기가 비슷하다. 이후 법흥왕 때는 율령이 반포되었고 불교를 공인하게 된다. 이후 가야를 멸망시킨 진흥왕까지 이어지는 이때를 신라의 전성기로 삼는다. 즉 고대 중앙집권 국가는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이 필수 부가결한 전제가 된다. 오늘날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들을 고등 종교라 일컫는다. 이슬람교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정립되었지만 불교와 기독교의 탄생과 국교화는 세계적으로 한반도의 연맹왕국과 중앙집권 국가의 태동 시기와 비슷하다. 이 시기 종교의 역할에 대해 인문학자의 눈으로 추상화해보고 또 비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청동기가 지나고 철기 시대에 돌입하면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자연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된다. 정치 경제의 발달은 굶어 죽는 일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전쟁의 위협이나 지배, 피지배의 문제, 즉 노예나 계급 빈부격차에 대한 사회적 고민으로 옮겨가게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고찰은 결코 간단하진 않았고, 이에 대한 인류의 집단지성은 특출난 몇몇 현자에 의해서 철학으로 정립되고 나아가 종교화되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철학적 정립은 아마 세상에 대한 해석이었고, 대개 현세의 마음가짐이나 자세에 관한 해답을 만들었을 것이다. 여기에 개인 내의 의견을 좀 더 보태보면 철학과 종교의 궁극적 탐구는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답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종교적 해석까지 붙이기는 어렵겠으나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 하나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불교나 기독교 모두 공통적으로 세속적 집착에서 벗어나길 권하였고, 또 진리 앞에서 평등한 만민을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들은 각 지역의 토착 종교나 기존 사상들과 접목되어 중앙집권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사용되게 된다. 고등 종교는 불평등한 현실의 대리 통치자에게 간념적으로만 평등한 만민을 복속시킨다. 이 시기부터 피지배층은 이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만일 가야의 지배층이 불교를 바탕으로 국가의 사상적, 정치적 기반을 재정비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의 중앙집권 국가에게 멸망할 수 있게 되는 강력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불교도가 아닌 가야의 국민들은 살아서도 지배층의 시종이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순장되어 지배층에게 봉사해야 하는 세계관을 가진 이들에 머무르고, 불교가 국교화된 나라들은 살아서는 절대신의 대리자가 통치하는 국가에 봉사하다가 그 열심에 따라 죽어서 극락에 이를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국민이 된다. 이 둘 간의 싸움,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 물론 가야의 변화가 늦었던 역사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면 5세기 말 고구려의 남하와 신라 주둔에 따라 선진 문물의 통로인 해상에 위치한 김해의 금간가야가 위협을 받고 위축되었던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때문에 대가야를 중심으로 내륙으로 쪼그라든 형세는 불교 전파에 불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가야는 철 생산지와 낙동강 유역이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도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발맞추지 못하고 고대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이러한 추측들은 역사학자의 정론을 참고한 것은 아니고 그저 몇 가지 역사적 사실에 현대적 해석으로 살을 붙여본 것에 불과하다. 최근 가야 시조 김수로 왕의 부인인 허항옥을 통해 한반도에 가장 먼저 불교가 전파된 곳이 가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가야에서도 불교가 공인 및 국교화되었고 율령이 반포되었다는 근거가 발견이 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들은 그저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탐방을 통해서 대체 언제부터 인간 위에 인간이 서게 되고 지배와 피지배가 당연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최초의 질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를 찾았냐고? 아니, 그건 아직 전혀 모르겠다.